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산따라 TV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8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로또 당첨금을 타려면 우리 은행으로 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타려면 우리 은행으로 가야 한다. 예, 우리는 우리 은행이라는 말에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인민은행, 우리 은행장은 인공기 달력을 제작, 배포한 의도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하는 이런 포스터를 여러 단체들 주체로 만들어서 실제 규탄 집회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인터넷상에서 올라와 있는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예, 우리은행 본점에서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지하철 4호선 회현역 1번 출구에 있는 그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자유대한호국당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뭐 해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 주최를 해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예, 우리 은행에서 만든 탁상용 달력에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그림 때문이었죠. 거기 보면은 인공기가 풀리고 있습니다. 인공기가 나무에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 은행장은 인공기 달력 제작, 배포한 의도를 밝히라. 국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시위를 한 바 있어서 이제 우리 은행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 그때 만든 자유대한호국단에서 만든 것인데요. 손태성 은행장은 인공기 달력 해명하고 당장 사퇴하라. 예. 우리 은행 달력은 태극기보다 인공기가 우선인가. 예. 또 대구에서도 우리 은행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였습니다. 우리 은행인가? 우리 인민은행인가? 우리 민족끼리 은행인가? 라고 하는 현수막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방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놓았고, 그리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장면이 인터넷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은행 시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째로 우리 은행 연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복권 수탁 사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소제목으로, 그 다음에 3개 근소시험이 경쟁, 그 다음에 동행복권 근소시험 선정, 이런 작은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은행과 동행복권 근소시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은행 연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은행 홈페이지입니다. 창립 19년을 맞이한 우리은행 CEO 인사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은행장은 손태성 씨이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우리은행의 연형입니다. 우리은행 연혁, 여기 연역이 나와 있는데요.
예. (1899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그 연역을 다 살펴보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899년도 1월 30일에 대한천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이 창립되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업은행, 구상업은행이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이라는 이름이 되기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1932년 12월 16일에 조선신탁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가 창립되는데, 이제 세월이 흐름과 더불어서 한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이러한 은행의 두 개를 1998년 7월 31일자로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100년 전통의 상업은행과 66년 경륜의 한일은행 결합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때가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예, 참고로 나와 있죠.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입니다. 1998년 2월 달부터 2003년 2월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했던 시기죠. 자, 1998년 7월 30일 같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약 한 5개월 돼서죠. 되어서 이렇게 오래된 전통 있는 은행 두 개를 합쳐버려요. 합치고 1999년 1월 4일에 한빛은행이 설립됩니다. 예. 이 한빛은행이라는 이 이름은 바로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 결합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은행의 연역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 합쳐서 1999년 1월 4일에 한빛은행으로 설립되었다. 이때 자본금이 4조 3,725억 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한빛은행이 이제 1999년 1월 4일에 설립이 되죠. 설립이 되는데 2001년 4월 2일에 우리금융그룹이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금융그룹. 그리고 광주은행 이야기를, 우리 은행 이야기할 때 광주은행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것을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위키페디아입니다. 광주은행은 196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그 광주은행은 2014년부터 또 새로운 출발을 해서 오늘까지 있는 그런 은행인데요. 자, 이 광주은행은 1968년도에 시작되죠. 그리고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으로 투입한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 광주은행이 우리금융그룹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 한 14년 정도 있다가 2014년도에, 이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부터 2017년까지 재임했으니까 이때 이제 우리금융지주 속에 있던 그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JB금융지주라는 것은 전북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금융지주입니다. 지방에 있는 금융지주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대구에 있고, 하나는 이렇게 JB금융지주가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한 거고, 부산은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죠. 자, 그래서 2014년까지, 약 14년 정도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금융그룹이 광주은행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2014년도에 그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때부터 또 새로운 광주은행이 새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14 현재의 그 우리가 보는 광주은행은 2014년 10월 J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고 난 이후에 은행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은행은 광주은행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2001년에서 2014년까지는 우리 금융그룹이 자회사로 광주은행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2014년도에 JB금융지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2018년도 현재는 우리 은행하고 광주은행 간에 관계가 없다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2001년도 12월 31일자로 평화은행은 1992년도에 만들어진 은행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은행을 분할해서 합병을 합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에 보면은 평화은행의 은행 부분은 한빛은행, 지금 현재 우리은행의 한빛은행이 이름을 바꿔서 우리은행 하죠, 나중에. 이 한빛은행으로 합병이 돼요, 은행 부분은. 평화은행이 또 카드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카드 부분은 우리 신용카드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우리 은행이 자꾸 커지죠.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20일에 이름을 이제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꾸게 되죠. 우리은행. 이때도 역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입니다. 자, 2002년 7월 4일에 중국은행과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이죠. 예. 이때에 2004년 3월 31일자, 2004년 3월 31일자에 보면은 우리카드, 앞에서 말한 광주 평화은행의 은행 부분은 그 한빛은행, 그러니까 우리은행에 병합됐는데 카드 부분은 우리 신용카드로 전환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카드 같아요. 우리카드를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에 분할해서 합병했다. 예. 그 카드를 분할해서 일부는 우리은행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광주은행으로 넘어왔다.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004년도 11월 15일에 전라남도와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 시금고 특별회계 업무 취급 계약 체결도 하게 됩니다. 2006년도 2월 27일에 3.1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2006년 8월 16일 태극기 달기 가두 캠페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은행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07년 7월 16일 우리은행 자산이 200조 원 돌파됩니다. 200조 원. 자, 우리가 이 한빛은행으로 시작할 때 그 자본금이 3조 얼마였죠? 예. 4조.
1999년 1월 4일 한빛은행으로 설립될 때 자본금 4조 3,725억 원입니다. 4조 3천억, 약 4조 3천억 이렇게 그런데 2007년도에 2007년도 7월 달에 자본금이 12조 3천억, 약 3배로 늘어났죠. 2007년도 되자 3배로 자본금이 늘어났습니다. 이 자산 가지고는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힘드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금이 4조 3천억 정도로 시작했으니까 432, 지금 한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약 한 8년 정도 됐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산이 3배로, 자본이 3배로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 12월 달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은행의 2007년도 12월 달까지 내용을 해서 2008년 3월 달에 이래 보고서로 제출한 겁니다. 제출한 날짜는 2008년 3월 31일이지만은 그 내용은 2007년 여기 나와 있죠. 2007년 12월 31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본 총계가 12조 3천억입니다. 12조 3천억. 그 전에는 11조, 약 11조 3천억. 그 전에는 9조 6천억. 그 전에는 7조 5천억. 자본금이 매년 약 2조씩 늘어나네요. 여기는 5조 6천, 7조. 매년 2조 정도씩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매년 그 1년마다 자본금이 2조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 자본이 12조 3천억. 그러니까 처음 한빛은행 시작할 때 4조 약 3천억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약 3배 정도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수하게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이렇게 잘하였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 자산 200조 원 했는데 그러면 오늘 현재 2017년 12월 31일 현재는 얼마나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 자산이 약 300조 되네요. 300조 자산 총계가요. 그리고 자본이 약 19조 7천억. 2007년도에 아까 우리가 12조 3천억이었죠. 근데 2017년도 말에 자본이 약 19조 7천억, 약 20조가 됐네요. 우리 은행은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행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행 연역에 대해서 방금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대로 우리 은행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빛은행으로 출발했는데 그 출발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 100년의 전통을 가진 상업은행과 66년의 전통을 가진 그 한일은행을 합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우리 은행은 계속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본금이 4조 3천억 정도였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20조, 자본금이 20조로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그러한 증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복권 수탁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권을 이제 취급하는 사업, 정부로부터 이제 맡아서 하는 이것을 지금 나눔 그 로또 에서 지금 해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5년마다 이게 바뀌는데 5년마다 다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복권 수탁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여러 검색 엔진에서 복권 수탁 사업을 검색해 보시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왜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 할까요? 스페셜 경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권 수탁 사업, 복권 수탁자 사업은 연 4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인 만큼 차기 사업자 선정을 노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로 해가지고 앞에 복권 수탁자 사업은 제가 써놓은 것인데, 그 글 전체가 바로 복권 수탁자 사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 4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라 그랬는데 아주 작게 잡은 것입니다. 실제는 5조 원 이상 되죠. 그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그 정도에서 이 복권 수탁자들이 먹는 것은 프로 몇 퍼센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일보에서도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는 차기 복권 수탁 사업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중소기업신문에서도 황금알 거위로 또 복권 수탁 사업자 입찰 공고,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스페셜 경제에서는 약 4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그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 수수료율은 추정 매출액이 5조 2천억이에요. 아까 그 스페셜 경제에서는 4조로 그냥 낮게 잡았는데 추정 매출액은 5조 2천억입니다. 1년에 말이죠. 수수료율이 만약에 2.4%, 약 1.4% 같으면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떨어지는 게 얼마나 떨어지느냐? 약 733억 원이 떨어진다. 복권 수탁 사업자에게 733억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권 수탁 사업, 이번에 3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인터파크 컨소시엄이고, 두 번째는 나눔 로또 컨소시엄이었고, 세 번째는 동행복권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기술적으로 가장 나았습니다. 여기에는 대우정보시스템, 미래에셋 대우, 한국전자인증 A3, 시큐리티, KCT, KIB넷, 스마티 이런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컨소시엄이죠. 복근사업도전 인터파크 컨소시엄 참여업체 공개라고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18년 3월 5일자 기사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보여주죠. 대우정보시스템 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나눔로또가 이거 맡고 있죠. 여기에는 동양 그리고 농협, KC, KCC 정보통신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행복권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장 약하다 할까. 앞에 두 컨소시엄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하면은 여기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기술적인 면에서 너무 이렇게 열악한 상태라고들 신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주반도체하고 K뱅크, S넷 시스템이 참여했습니다. 세 개의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다고 신문들이 보도하였습니다. 아주경제 3월 9일자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차기 복권 수탁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총 배점은 1000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000점 하면 완전히 좀 만점이죠. 만점이고. 그런데 이 1000점인데 그 기술 부분은 85%, 가격 부분이 15%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기술 점수에서 제일 높습니다. 77.6353점 되어 있죠. 그리고 나눔 컨소시엄이 기술 점수가 두 번째로 높죠. 77.4267. 사실 이 기술 점수가 중요한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 달부터는 이 로또를 온라인 상에서도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기술 점수가 제일 높은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제일 유리할 것 같은데 인터파크가 된 것이 아니라 동행 컨소시엄이 됐다는 겁니다. 동행 컨소시엄은 기술에 있어서 76.0751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가격 점수를 만점을 줘버렸어요. 15%, 15점 만점인데, 가격 부분에서 말입니다. 15%니까 15점을 다 줘버렸습니다. 만점. 그렇게 해서 동행 컨소시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T 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동행복권, 차기 복권 수탁 사업 역량 충분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차기 복권 수탁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실제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인력과 사업 수행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라는 것이죠. 너희 그 실력 가지고, 그 사람들 실력 가지고는 이 복권을 감당할 것이 실력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우려죠. 당초 업계 관계자들은 차기 복권 수탁 사업에서 나눔 로또와 인터파크의 1대1 경쟁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동행복권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다고 봤기 때문이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쟁쟁한 경쟁 컨소시엄들을 꺾고 동행복권이 우선 상대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번 차기 복권 수탁 사업은 기존의 사업들보다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이죠. 과연 동행복권이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차기부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되어 있죠. 차기부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요구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동행복권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가령 오프라인 판매는 전국 7,300여 개 단말기에서만 트랜잭션이 발생했지만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트랜잭션 집중에 의한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자 대기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것 등이다. 차기 복권 수탁 사업에서는 복권 온라인 판매나 기존 시스템 개선 이외에도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시스템 운영 사업자인 Snet 시스템에 이목이 집중됐다. Snet 시스템은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참가해 시스템 통합을 담당한다. SI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이런 뜻인가 봅니다. 시스템 통합. 하지만 주된 업력을 살펴보면 SI보다는 시스템 통합보다는 말이죠. 네트워크 통합, NI, 네트워크 통합 기업에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업무 내용을 보면은 Snet 시스템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 통합이. 따라서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과 사업 수행 경험이 충분치 않으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동행복권은 이번 차기 복권 수탁 사업에 참가한 3개 컨소시엄 중 기술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아까 우리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 대비 0.2%가량 낮은 1.1256%의 수수료율을 제시해 가격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합계 점수에서 경쟁사들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여느 때보다도 사업 운영과 기술 개발 역량이 중요한 상황인데도 가장 낮은 기술 점수를 받은 기업이 선정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6년에는 인쇄복권에서 사고가 발생 이후 해당 복권은 6개월간 판매가 중단됐으며 본래의 판매량을 복구하는 데까지 1년 이상 소요됐다. 대국민 서비스 중에서도 복권 사업은 안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며 개발 역량과 위험 요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할 경우 개발 요구 사항이
다양해진 차기 사업에서 문제나 지연이 발생하면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객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터파크 복권 사업자 선정 반발 가처분 냈다라고 3월 30일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술 점수가 가장 높은 인터파크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도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가격 점수에서 만점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참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우려스러운 그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예, 농객닷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 복권 수탁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인터파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 복권 관할 당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파크 컨소와 나눔로또를 제치고 동행복권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혔다. 100점 만점 중 85점을 차지하는 기술평가에선 인터파크와 나눔로또가 동행복권을 근소하게 앞섰지만은 승패는 15점을 주는 가격 점수에서 갈라졌다. 예,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내용이죠. 예, 여기에 보면은 동행복권이 타 컨소 시험보다 0.2% 가량 낮은 1.13% 수수료율을 제시한 게 결정적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기술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떨어진 인터파크가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황인 셈이다. 예, 이 농객닷컴에서 지금 인터파크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예, 그 기술 점수가 높은 데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이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인터파크가 아닌 동행복권이 선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일보에서 보면은 나눔로또 제치고 제주반도체, 이 제주반도체가 바로 동행복권 컨소시엄에 포함된 그 회사죠. 제주반도체 복권 수탁 사업자 선정.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9일 제4기 복권 수탁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제주반도체 K뱅크, S넷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동행복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복권사업 쟁탈전은 3파전으로 진행됐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죠. 처음에는 기존 사업자인 나눔로또 컨소시엄과 그 다음에 티켓 판매 경험이 풍부한 인터파크 컨소시엄의 양자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가 참여했다. 예. 그런데 당첨금을 지급하는 일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왜냐하면은 당첨금 지급은 일반 은행, 지점을 여기저기 가지고 있는 일반 은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은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K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그래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네요. 도대체 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성격이 어떤가,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이 평가위원회는 동행복권에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로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뭐냐? 바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평가위원회에서 동행복권에 최고의 점수를 부여했다. 동행복권은 기술 부분에서는 두 컨소시엄에 뒤졌지만 가격 부분에서 15점을 받아 인터파크와 나눔을 앞질렀다. 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은행과 동행복권 컨소시엄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2018년 3월 21일자에 로또 당첨금 우리 은행에서 받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로또 복권 당첨금은 우리 은행에서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21일 금융계와 복권업계 등에 따르면 차기 복권 수탁사업 우승협상 대상자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지급 대행자로, 그러니까 로또 당첨금 지급이죠. 지급 대행업자로 우리 은행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제주반도체와 한국전자금융 등으로 구성된 동행복권 컨소시엄에는 인터넷 은행인 K뱅크만 참여했을 뿐 점포가 있는 시중은행은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시중은행 대신 지점망이 빈약한 지방은행이나 금융투자사가 자금 업무를 맡을 경우 당첨금 수령 등의 불편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행이 합류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행과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은행의 참여를 이끈 연결고리는 K뱅크로 보인다. 우리 은행이 K뱅크의 주요 주주, 지분율 10% 주요 주주에서다. 복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에서 시중은행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 이 서울경제신문에서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독려했다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말을 애매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볼 때 정부가 시중은행을 택하도록 관여했다는 것을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은행과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관계가 있다. 특별히 K뱅크와 관여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K뱅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대한민국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주주사 소개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은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신문 기사 내용에서 우리 은행이 K뱅크의 주주라는 사실 맞는 기사죠.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은행이 이 K뱅크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또 당첨금을 타려면 우리 은행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구심, 하나의 의심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복권 수탁 사업자 선정에서 정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나 말이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간 전문 인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동행복권 컨소시엄에 가격면에 만점을 줘버렸어요. 자,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말이죠. 의도적으로 우리 은행과 K뱅크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동행복권 컨소시엄에 시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작업이 진행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심이에요. 이것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미 살펴본 그 기사들에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들의 기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그 기사를 볼 때 제 개인적으로 의심이 든다는 거죠. 정말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가려졌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 은행과 관련해서 이러한 동행복권 팀이 선정되도록 의도적인 어떤 행위가 그 속에서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제 개인적으로는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탁상용 그 달력에 인공기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애국자님들이 시위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은행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다른 은행으로 많이들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보면은 나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 은행에서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격을 줬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되는 복권 수탁자 이 사업, 여기에 우리 은행이 이제 관여되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까 보신 대로 1년 매출액이 추정 매출액이 5조 2천억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본 내용대로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를 생각하면은 뭐 500억에서 600억, 700억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동행복권 컨소시엄 팀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어 일하는 각 기업들 그리고 우리 은행에게 그 돈들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택되었기를 바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러한 기사들을 읽어볼 때에 뭔가 끄림칙하고 뭔가 의도적이고 뭔가 불공정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던가. 특별히 아까 그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만점을 줬다는 게 참 뭔가 제 마음에 참 뭐랄까요, 이건 아닌가 뭔가 의도적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타려면 우리 은행으로 가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